네, 안녕하세요. 이제 공인노무사 2023년도 노동법 2차 시험에 대한 해강을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파일로 제가 모범 답안 이렇게 참고 답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파일을 보시면은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조금 더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노동법 시험 2차 기출문제의 1교시 문제 1번이 있는데, 역시 이제 현재 문제의 시각들이 판례를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주 특이한 문제를 꼬아내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있었던 판례들을 그냥 그대로 적든지 아니면 약간의 수정을 가든지 이 정도의 판례를 가지고서 문제를 시키고 있다. 이번 그 기출 문제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보인 형태의 이제 해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의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특이급의 문제였죠. 정리해고에 대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 법리가 나왔고, 이거 다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법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상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회사가 좀 힘든 거죠. A회사가 있는데 A회사가 워낙 경기가 안 좋아요.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에게 좀 비상 경영안을 수용을 해달라, 명퇴를 하고 사택을 명하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이런 비상 경영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반대 의사를 필요가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회사는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규칙이나 우리 단체 계약에는 정리해고의 기준이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정리해고할지 그 기준을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정 기준을 별도로 회사가 마련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노조랑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한 4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한 거죠. 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첫 번째가 업무에 대한 적합도, 요걸 기준으로 삼았고, 두 번째가 근무에 대한 태도, 자, 세 번째가 연령.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고를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노동조합이 좀 반대를 한 거죠. 연령은 좀 적합하지 않다, 연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필요로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회사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연령을 빼는 대신에 회사 공헌도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준은 업무의 적합도, 그 다음에 근무의 태도, 그 다음에 회사의 공헌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추가를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기준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준을 아예 만들어낸 겁니다. 업무의 적합성을 40%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근무에 대한 태도 30%. 자, 아까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던 임금에 대한 것들이 20%. 자, 회사에 대한 공헌도가 근속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속연수가 10%. 이렇게 이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좀 떨어지는 점수를 받은 갑을 이제 정리해고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근로자 중에 어떤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던 근로자, 이분들이 또 해고를 당했고, 또 이제 이분들 속에는 상당 기간 동안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는 근로자들도 정리해고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 문제는 다른 판례입니다. 사실은 다른 판례를 그냥 같은 사례에 엮어내다 보니까 풀어 쓴 거지, 이 같은 판례 내에 있었던 그런 사실이 아니에요. 다른 판례 문제들을 엮어낸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사례를 볼까요? 근데 대표자가 있습니다. 노동자 대표자 을이 있는데, 을이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서 이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이제 A 회사가 노동자 대표자 을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무니없이 한 게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백에 나와 있는 징계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우리 취업규칙이나 단체백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동수로 각 2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과연 이제 누가 징계위원이 되는 것인지, 이 징계위원회 이런 자격이라든지 혹은 징계위원회 이런 서림 절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각 2명이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 A회사가 누구를 위촉했냐면, 사측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죠. 자기가 위촉하는 거니까. 사측에서는 인사과장, 그 다음에 자신이 사주인 별도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측의 징계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노측의 위원은 A사의 소속 근로자 2명을 노측 징계위원으로 각각 위촉을 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노측 징계위원 2명이 뭐 노동조합이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이 노측 징계위원 2명이 항상 뭐 노측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것도 아닌 구조입니다. 그냥 사측이 노측 징계위원 2명을 위촉을 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전 통고와 이제 소명기회 부여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사전 통고와 소명기회 부여에 대한 절차가 지금 별도로 회사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을에게 사전 통고와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이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 징계위원회의 노측 사측 위원 2명은 사측이 위촉할 수 있는 거니까 징계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을한테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뭐 다른 건 문제가 안 되고요. 두 가지로 문제를 삼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과연 이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 을을 징계한 것 이게 정당한 징계인 거냐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로 징계위원회 구성해야 되는데 징계위원이 노측 둘 사측 둘이 돼야 됩니다. 노측위원이 특별히 누가 돼야 되는 거냐. 노측위원이 사측이 임의대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과 두 번째 물음이 서로 다른 맥락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 이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한번 질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물음에 대한 그 모범 답안은 이제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이제 참조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물음은 그거죠.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로자 갑이 이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아닌 거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 공정한 기준이 아닌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걸 한번 논해보세요. 이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은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두 번째가 해고 회피 노력, 세 번째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기준, 네 번째가 근로자 입화의 성실한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딴 거는 따지지 말고 세 번째 요건 과연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만을 논해보세요.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기준을 상세히 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기준이 이게 합리적이고, 자, 합리적이고, 이게 공정한 기준이 돼야 되는 구조긴 한데, 자, 여기서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업무에 대한 그 적합성, 이걸 본 거죠. 그 다음에 근무 태도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을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근속 기간을 본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기준으로 삼은 그런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온 것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 사용자 측의 측면에서 또 근로자 측의 측면에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의 어떤 이제 주관적인 이제 객관적인 그런 근무의 그 뭐랄까요 사측의 입장에 따른 그 이익 측면이죠. 사측의 이익 측면 그리고 근로자 측의 주관적인 사정. 사용자 측면에서도 이익이 있고 이익 측면 그 다음에 근로자 측에서도 주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조화롭게 구성하는 기준이 맞냐, 요 네 가지 기준이 그걸 한번 따져봐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업무상 제를 입었던 근로자, 그 다음에 상당 기간에 부양을 해야 되는 가족이 있는 근로자, 이런 근로자들도 정리해고가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근로자들을 이 정리해고 한 것, 이것도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 이것이 과연 정당한 기준이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럼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좀 총론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총론을 적어주는 게. 잠깐 몽개그를 했어요. 예, 총론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럼 총론의 내용들은 첫 번째로 과연 경영상해고가 무엇인지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영상해고가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세 번째 요건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요건이다. 요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세 번째 요건, 합리적이고
과연 공정한 기준.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죠? 자, 우리 근로기준법 24조 2항 9단에 요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24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9단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되, 과연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좀 수상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뭐가 합리적인 것이고 뭐가 공정한 것인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 방법을 우리 판례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판단 방법. 그래서 우리 판례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지금까지 판단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판례는 기본적인 법리도 약간 추상적이에요, 이게요. 이제 이번 판례는요, 구체적인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세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이 합리에 공정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제시한 판례가 등장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기본적인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기본적인 판례 법리는 이렇습니다. 이 기준은 확정적이지 않죠? 이게 고정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상당히 참작해 주겠습니다. 이런 판례 법리, 아주 기본적인 판례 법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모호해요. 모호해서 우리 판례가 이제 주관성을 너무 지나치게 따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객관적인 합리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당성, 요거를 좀 갖춰가지고 이걸 공정하게 적용하세요. 이런 판례 법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판례 법리죠. 자, 그런데 그런 판례 법리들은 기존까지 존재해왔던 그런 판례 법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 요 판례는 뭔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대상자를 선정할 거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배약에, 우리 회사에 규정이 있는 거죠. 취업규칙이나 단체배약에 요 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단체배약에서 이런 기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따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자, 취업규칙이나 단체배약에 어떻게 이 기준을 설정할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아까도 봤지만 상사 측의 자, 이익 측면, 자, 이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측의 주관적인 사정, 요걸 조화롭게 좀 하세요.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 측의 주관적 사정에 대한 예로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 부양 의무, 그 다음에 재취입 가능성, 요걸 제시했고, 상자 측의 이익 측면에 대해서는 업무 능력, 근무 성적, 징계 전력,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기준을 만들어 가세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또 제시하게 됩니다. 자, 뭘 제시냐면 지금까지 우리 판례가 거의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판례인가 하면 이게 정리해고가 근로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해고입니다. 통상해고, 징계해고는요. 그래도 그나마 근로자 측에 귀책이 있는 그런 해고를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이 없는 그런 해고를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해고인 거죠. 따라서 이 억울한 해고인데 안 그래도 억울한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근로자가 해고된다? 더 억울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막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판례 입장이 사회적, 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준을 너무 그냥 하는 바람에 뭐 이제 보호 필요성이 큰 산재를 입은 근로자 혹은 보호 필요성이 큰 부양가족이 더 많은 근로자 이런 근로자를 해고해 버렸다. 그러면 사회적인 이 약자들이 보호가 안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 문제를 추가한 거고요. 이 판례의 평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것들을 판례가 정리를 한 겁니다. 상자 측의 이익 측면, 그 다음에 근로자 측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이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걸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큰 이제 그런 근로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높게 그런 보호 필요성 높은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판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안을 평가를 해보자 이거죠. 자, 우리 사안을 평가하게 되면 첫 번째, 만약에 이 케이스를 근로자 대표랑 성실하게 협의해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면 근로자의 우리 판례가 참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내용을 보니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합의를 하지 않은 그런 기준인 거죠. 그걸 먼저 제시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근로자 측의 주관적 사정, 사용자 측의 이익 측면. 그런데 근속
기간, 근속 연수를 빼고서는 다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90% 자체가 사측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롭지 않은 거죠. 조화롭게 되려면 적어도 50대 50 혹은 뭐 좀 봐주더라도 60대 40 이건 나와야 되는데 90대 10이 된 겁니다. 이런 기준은 조화로운 기준이 아닙니다. 요걸 이제 제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오히려 업무상 재해를 입었던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는 그런 결과,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결과, 상당 기간 동안. 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우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보호 필요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걸 고려해보게 되면 이런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A사의 이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음 이해 문제는 이제 이건 친절하게 또 규정을, 쟁점을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보를 안 해준 거예요, 을한테. 그리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징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무효입니다. 이걸 을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좀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 징계는 무효입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조회에서 과연 우리 회사에 징계에 대한 어떤 소명 기회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요. 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그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하는 것도 정당한 징계, 효력 있는 징계인 것인지.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하고 들어있는데 노축위원을 어떻게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게 두 가지가 쟁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두 가지 따져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징계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 문제 하나. 자, 두 번째로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 자, 특별히 여기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사 동수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측위원과 사측위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노측 징계위원을 누구로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징계 절차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즉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 돼요. 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징계에 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전에 통보해주고 소명할 기회 이걸 부여한다. 이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정당하면은 이 징계는 정당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징계의 사전 통고, 그 다음에 징계의 소명기회 부여, 자, 이걸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징계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논리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비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은 전혀 소명기를 안 주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 이런 논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절차적인 정의를 얘기하면서 유독 이제 징계 절차, 즉 소명기회나 이제 통고에 대해서는 좀 절차의 정의를 무시하고 있는 판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까지는 적어주더라도 뭐 가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징계위원회 구성합니다. 구성하는데 징계위원회 자격이 나와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냥 노사 간의 동수로 2명 구성한다. 요거만 나와 있고 노측, 특별히 노축위원회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인 거죠. 만약에 징계위원회가 이제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이 징계 역시 무효가 되는 거죠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한 구성이 지금 정확하게 규정이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때 특별히 노사 동수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첫 번째,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양가 1번의 취지. 이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그 취지는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거 취지입니다. 자, 근로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동수로 이제 절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써 사측의 징계권을 남용하겠다. 만약에 사측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징계권 남용이 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공정성, 두 번째,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번째,
과연 사측이 임의적으로 노측의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측이 임의적으로 노측의 징계위원을 위촉하게 되면은, 절차적인 공명성, 사측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견제,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가 2번이에요. 만약에 이전부터 노측 징계위원들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었다. 이전부터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왔던 그런 징계위원들이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위촉을 해야지, 그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없이 사측이 임의로 노측위원을 징계하는 것, 노측위원을 위촉하는 것, 이것들은 잘못된 징계위원회 구성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족수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징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케이스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논점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과연 이제 출제위원들이 요거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는 위원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는 무효가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적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요걸 염두에 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거까지 적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사안 적용하게 되면 두 가지로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사안,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징계는 무효다. 여기에 대한 의뢰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징계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문제가 있는 거죠. 노측 징계위원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없이 사측이 임의로 위촉한 겁니다. 보니까 과거에 이분들이 근로자 의견을 대변을 해왔다. 이런 사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징계는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의뢰 주장이 타당하다.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볼까요?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2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 법리를 그냥 문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문제 다 이게 전혀 생뚱맞은 판례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판례 법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낸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문제를 각색을 해가지고 상상을 해서 만든 그런 사실이 아니고요. 판례 법리에 나와 있던 그 사실관계들을 그대로 낸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2차 공부를 하실 때는 판례 법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법리가 나오게 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거를 파악을 해야지만 이게 여기서 나온 판례 법리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관계를 자주 보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약간 논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판례 법리로 이해하면 되겠죠. 아주 일반적인 판례 법리를 낸 겁니다. 첫 번째 물음은 최신 판례 법리, 두 번째 물음은 아주 전통적인 판례 법리, 혹은 이제 지금까지 잘 기출이 아주 많이 되지는 않았던 그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판례 법리, 요걸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이제 파견에 대한 역시 최신 판례 법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의 문제가 어렵다라고 보시지만, 사실은 이 판례 법리는 다 공부를 한 판례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관계를 보자마자, 내가 봤던 판례, 내가 풀었던 판례 법리,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거죠. 내가 이거 봤던 판례 법리야. 내가 이거 봤던 사실관계야. 이게 보이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자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SK텔레콤 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응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약간 SK텔레콤을 A회사로 바꿨고, 이제 A회사의 자회사인, 즉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을 B회사로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한 변화를 가지지 않고 그대로 문제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있던 사실관계를 그대로 엮어낸 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단순하게 한번 도입해 볼까요? 이런 거줍니다. A회사가 있었고, A회사가 어떤 플랫폼 사업을 분할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분할한 거죠. 자, 분할해서 B회사라는 회사를 분사를 시킨 겁니다. 자, B회사가 이제 아주 이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한 독자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운영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독자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도 상당히 풍부하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A회사가 이제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쇼핑, 미디어, 유식 사업, 요걸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A, B회사의 어떤 시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B회사의 이건 병이 됩니다. 요 병을 이제 A 회사로 전출을 받아가지고 A 회사의 어떤 사업을 함께 하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B 회사는 자기의 근로자 병을 A 회사에 전출을 보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전출을 갔으니까 이 근로자 병한테 임금을 줘야 될 건데, 임금은 역시 B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A 회사가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비용 갱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당신들이 원래 또 이제 임금을 줘야 될 건데, 우리 인건비를 우리가 B회사에 지급해 주겠다. 이런 식의 비용 계약을 체결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B회사가 이 비용 받아가지고 임금을 주는 형태로 만들게 되고, 근로자 병은 지금 A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끝나자 다시 B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근로자 병이. 이제 그러자 근로자 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A회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의 이제 숨어둔 문제가 있는 거죠.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 그런가? 요거는 조금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파견법에서 불법 파견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병은 뭘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관계는 불법 파견 관계고, 따라서 불법 파견인 경우에는 이제 사용사업주인 A회사가 나를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파견법에 나와 있다. 그 파견법에 따라서 나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 병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해보세요. 이런 거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뭘 묻고 있는가 하면, 전출을 과연 근로자 파견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과거부터 있어왔던 상당히 전통적인 논쟁거리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논쟁은 있었는데 판례법리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 판례법리가 만들어진 거죠. 아주 중요한 판례법리였습니다. 과연 전출을 파견법의 파견으로 의해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법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문제 수는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제 이 B회사를 실제로는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 A회사를 이제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이 근로자 병을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 이렇게 해서 이 A회사가 병을 고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자,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문제가 된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출을 근로자 파견의 관계로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출이 무엇이고, 이제 파견이 무엇인지, 그걸 좀 적어줘야 되겠죠? 전출은 사실은 이제 계약관계 유지하면서 잠깐 이제 이 전출기업에 갔다가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거, 요게 전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견법상의 파견은 파견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뭐 파견법상의 파견이 뭔지는 외울 필요 없이 파견법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따오시면 되는 구조예요. 그게 전출의 의, 파견의 의,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두 번째, 파견법상에는 직접 고용 의무라고 하는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인 거지만, 파견을 하게 되면, 특히나 불법 파견하게 되면 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조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6조의 2에 1항을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시켰을까, 이게 도대체. 이 취지가 뭘까요? 그죠? 이 차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법 규정의 취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너무 2차 보시는 분들이 결론을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결론은 중요합니다. 이 결론이 과연 A냐, B냐, X냐, O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이 논술 형태는, 이런 사례 형태는 왜 O가 되고 X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령의 취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취지가 없이 갑자기 O가 나오고 X가 나오게 되면, 이 친구가 과연 법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게 법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이 법 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냐, 이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언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고용 의무의 취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를 막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견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는 것, 이걸 막기 위한 취지. 그래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 목적으로 만든 조항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직접 고용 의무를 이제 불법 파견하게 되면 부담을 시킨다.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파견법상에는 그런데 전출을 과연 파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죠. 과연 이제 요 사용사업주에게 병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파견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죠? 자, 우리 판례 입장은 이게 파견인지 아닌지는 요걸 기준으로. 이 파견 사업주로 볼 수 있는 사실상
원기업인 B회사가 파견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인 거냐 이걸 판단하겠다. 그걸 가지고서 직접 고용물을 부담시킬지 안 시킬지를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판례 시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양가를 2번이에요. 중요한 것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생각하는 거 여기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B회사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고 파견 사업이 되는 겁니다. 파견 사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판례가 반복 계속해서 영업으로 근로자 파견을 하는 자, 여기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고요. 그럼 이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요 사람인데 요걸 판단하게 한 기준, 그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파견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요걸 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고용주. 그러니까 원고용주가 파견 사업주 형태가 되는 겁니다.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자, 이 세 가지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과연 이 원고용주가 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는 과연 이제 B회사가 파견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지 그것만 따져보시면 돼요.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고용물을 이제 A 사용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은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외형상의 유사한성을 가지고서 쉽게 전출을 파견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양가로 3번은 겁니다. 이게 전출과 파견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양상으로는요. 그렇잖아요. 고용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사용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파견과 전출은 굉장히 유사한 모양새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외형상 유사하고 하더라도 반드시 파견으로 해서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물을 부담한다. 단정하지 마라. 이런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파견인지 아닌지는 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B회사가 이 파견 행위를, 파견을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영업성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요걸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사업주의, 이제 목적이 뭐냐, 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원사업주랑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파견 행위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죠. 파견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목적, 규모, 횟수, 태양 이런 것들. 자, 요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이게 파견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거기에 따라 산을 적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B회사의 전출 행위가 파견 행위로서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있는 거냐? 보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 행위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파견에 따른 어떤 별도의 대가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적 이익을 따로 취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반복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의 어떤 일회적인 플랫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들을 반복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반복 계속성 없는 거죠. 파견을 이제 업으로 한. 그 다음에 영업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B회사의 파견 사업 목적이 뭘까요? 파견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자산도 1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견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의 고유 목적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B회사에 고용된 병도요. 이 플랫폼 사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고 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A회사로 전출을 보낸 겁니다. 이게 근로계약 체결 목적도 파견 근로자로서 일을 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말은 그런데 이 전출을 너무 뭐 크게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다. 야, 그럼 이거 파견으로 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은 겁니다. 이게 어떤 전출의 목적 자체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 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전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귀를 하고 있는 거죠. 복귀해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직접 고용의 취지가 근로자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파견 자체가 상용화, 장기화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 세 가지를 종합 고려 보니까 B회사는 파견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A회사에 대한 직접 고용물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A회사의 직접 고용물을 인정할 수 없다.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결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주장창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핵심 요점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그런 내용들은 판례 그 파일을 참조하시면은 제가 참조 답안을 실어놨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무사 이제 2차 노동법에 대한 2023년도 기출문제 1교시입니다. 1교시에 대한 해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